자, 이 작품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오늘 7, 8번에 있는 작품들을 쭈루루룩 정리할 생각이고요. 정리가 끝나고 나서 독서 지문 역시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지문 선별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으니까 또 그거 중심으로 작품을 하나 선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따라갑시다. 연료춘장 수절과 여러분 페이지는 다 137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고요. 보조 자료는 그냥 선생님 일단 필요할 때만 열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만 열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 저 춘향가 몰라요. 저 춘향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다른 반에서 수업 한번 물어보니까 춘향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 되니까 요즘에는 오케이, 모르는 사람은 없죠? 춘향이가 나오고 목룡이가 튀어나오고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작품은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작품이거든. 특히 여러분들 앞쪽에 고전 운문 파트를 보면 소춘향가라고 하는 춘향에 관련된 노래까지 작가라고 하거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노래까지 나오는 수특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판소리 작품이잖아. 그럼 도대체 이 판소리라고 하는 녀석이 판소리 개소소리 정확하게는 도대체 왜 중요한가? 를 먼저 따져보고 기본적인 이론 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마 내신 대비 때문에라도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 이 춘향과 관련된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출발한다? 근원, 설화부터 시작한다고 배워서 알고 있지? 그래서 수많이 없이 많은 어떤 모티브와 화소들이 뭉쳐서 판소리를 만들어내고 이 판소리는 향유하기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판소리 전문가가 와서 노래를 불러줘야만 들을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우리 적어서 글로 보자 라고 해서 판소리에 소설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소설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소설, 잘 모르고 있는 신소설의 시기가 오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의 다양한 예술 작품 장르로 변형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즉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라인이 바로 우리 한국 문학에서의 어떤 역사 같은 녀석이 돼버리는 것이겠죠. 근원설화라고 하면 우리 춘향가의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참고로 이 작품은 염정설화라는 소스를 가지고 있죠. 염정이 무슨 뜻이야? 염, 정, 사랑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원설화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죠. 이 신원설화는 또 무슨 뜻인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가는 이야기. 춘향이가 억울하게 오해가 치죠? 풀어가는 이야기 맞습니다. 또 암행어사 설화라는 이야기. 암행어사. 그래서 백성,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어떤 히어로의 등장, 히어로움을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 뭐 몇 가지 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소스들이, 모티브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판소리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판소리를 소설화시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이 된다는 사실. 이때 중요한 건 요 두 개가 순서가 이쪽이라는 거야. 방향성이. 그러니까 춘향전이라는 대본을 연극으로 만든 게 춘향가가 아니라 춘향가로부터 춘향전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소설 시기에는 이게 옥중화, 감옥에 피어난 꽃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거 드라마 제목으로도 나왔었어. 그지? 옥중화라고 하는 신소설을 바뀐 다음에 이건 근대식이야. 최종적으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춘향변, 방자전 이런 식의 다양한 작품들로 변화하게 되죠. 뭐 쾌걸춘향 같은 옛날 드라마도 있고요. 너무 옛날 거라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설화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현대 문학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춘향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리고 춘향가 버전일 때는 원래 이게 창자와 고수의 2인 공연물이지. 그러다 보니 노래로서의 측면을 보면 창하는 부분이 있고 안일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참고로 물론 발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발림 요소는 우리가 챙길 수가 없죠. 발림은 행동인 건 알죠. 그리고 이 요소가 작품 속에서 춘향전으로 계승됐을 때 운문적 요소화 되고요. 산문적 요소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운문적 성격과 산문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특수한 작품계 세계라는 것도 기억하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두 개만 더인가? 자, 하나만 더요. 판소리 소설에서 좀 중요도가 높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뭐냐면 바로 주제의식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들을 보면 주제가 뭐야? 라고 하면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치?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주제와 속에 숨어있는 주제가 다르다는 게 특징이죠. 표면적 주제와 또 각각 이면적 주제로 살펴보는데 이 춘향 같은 경우에는 춘향이를 중심으로 보느냐 목룡이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제의식을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표면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잖아, 그렇지? 자, 춘향이를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그리고 목룡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물론 이 두 사람이 모두 연결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무슨 소설이라니까? 염정소설 계열이죠, 그죠? 그래서 즉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동시에 그 사랑을 뭐와 함께 지켜갑니까? 유교의 이념 속에서 지켜가죠. 춘향이는 절개를 지킵니다. 왜?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도리니까요. 목룡이는 자신의 신분이 암행 여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이를 향해 자신의 신분의 비밀을 밝히지 않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죠. 왜? 그게 바로 어명이니까요. 어명, 임금의 명령이야. 지켜야 되는 것이며, 참고로 자신의 어사라는 걸 밝히고 난 뒤에도 뭐합니까? 아버지가 자정하시던 고을이니까 자기가 안채를 차지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만 별채에 자기 자리를 잡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유교 이념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유교 이념 속에 섞인 조선조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이 작품의 뒷면에 숨어있는 주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즉 이런 주제 때문에 당대의 인기를 끌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왜냐하면 이런 작품들은 워낙 많았을 테니까. 그러면 춘향의 입장에서 이면적 주제라고 하면 당연히 신분 상승의 의지,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지, 그치? 춘향이는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기생의 딸 출신이었지만 결국에는 정렬 부인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죠. 마지막으로 목룡 같은 경우에는 탐관오리를 징벌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두 가지의 코드를 보고, 지금부터 탐관오리는 변사또 말하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이 두 가지 코드를 통해서 춘향전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꼈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유충렬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충렬전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이 작품이 흥행하고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기 때문이다 하면서 민족적 자긍심의 고치라는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희망, 그리고 요즘 버전으로는 로또 당첨이라고 표현하는데 있죠. 로또 돈이 곧 친분이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탐관오리의 징벌이라고 하는 속 시원한 긁어주는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작품을 이제 돌입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또 알죠. 특히 춘향가는 더더욱 그런 모습이 많을 거야. 우리가 보는 장면이 도대체 어디냐를 읽어내는 기술이 좀 더 중요하죠.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춘향가를 모든 이번별로 다 정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앞부분부터 유충렬전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인물 튀어나왔을 때 인물의 관계도와 갈등도를 그려가면서 파악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일을 할 거예요. 이 장면에서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배경 요소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읽는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 춘향가 같은 경우에는 이본에 관련된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춘향전은 말 그대로 판소리 춘향가를 채록해서 소설화시키는 것이다 보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창작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개작 요소를 집어넣었던 거나, 이 부분은 별로 재미없어, 삭제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흥미진진한데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추가해서 집어넣을 수 있겠지. 참고로 이건 뭐야? 그러니까 장면에 극대화라는 요소 알죠? 그 요소도 포함될 수 있으면서 당연히 2번은 여러 가지 판본, 이는 다르다라는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무슨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규명하는 문제일 텐데, 아무튼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알고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문 속에서 보기 지문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 라고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비교점을 찾아서 정리해가며 읽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춘향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스토리가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읽게 되든 그 읽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장면이 벌쳐지고 있는지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봐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일단 전략 부분에 줄거리가 없지. 그럼 뭐야? 필요 없다는 얘기라고 했었죠? 지문 전개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여만하게 춘향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 무슨 소리를 그따위를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래느냐? 야, 얘 말 마라. 일 났어. 이런 무슨 일? 사또자제 도련님이 방안로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명을 내렸다. 자, 지금 총 3명이 등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춘향이가 있고요.
춘향이 누구야? 춘향이 말고 춘향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사또자재 도련님이라고 표현되는데 솔직히 이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사또의 도련님이면 당연히 몽룡이겠죠.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주는 X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아는 사람 다 알 거야. 방자라는 사람이라는 사실도요. 하지만 우리 따라가는 중이니까. 아무튼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건 뭐예요? 몽룡의 호출, 이 사건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왜 큰일이지? 자, 봅시다. 춘향이 그리고 여기다 대서 화를 내고 있어요. 네 미친놈아!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미친 자식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판소리 소설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혼재한다는 특성을 드러낼 때 종종 쓰이는 부분이야. 즉 서민층의 언어는 비속어라든가 욕설 같은 것들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노출되죠. 춘향전에 그 유명한 그 암행어사 등장하는 씬을 보면 몽둥이로 머리를 다 두들겨 패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박 터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케이? 요 요즘에는 무슨 충 시리즈나 뭐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너무, 그치? 흔해서 이게 좀 안 세 보이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분명히 이것도 센 표현이 맞습니다. 박이 터진다, 머리가 깨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자어들이 등장한다거나 고사의 인용, 관념어의 등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양반적인 언어의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이 될 거야. 알아주시고요. 자, 아무튼 미친놈아! 도련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서 불러?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쌈씨 까먹듯이 빨리 했나 보구만! 하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춘향이는 지금 첫 번째 이 X, 그러니까 방자를 이렇게 쓰자. 방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라는 건 뭐예요? 갈등이잖아. 갈등에서 잡으면 되지, 그치?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아니야, 내가 내 말을 할 이유도 없지만 네가 그러지 내가 그러냐?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너가 그러다는 잘못됐다는 뜻이잖아, 그치? 잘못된 얘기 좀 들어봐. 개집 아이행실에 그네를 타려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매놓고 타는 게 도리의 당연함이라 여자답게 행동해 라는 뜻인데, 광안로가 멀지 않고 지금은 또 녹음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좋은 계절이라 향기로운 풀은 푸르고 앞 시냇가의 버들은 초록색 휘장을 둘렀고 뒷 시냇가 버들은 연두색 휘장을 둘러서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펴고져서 그늘은 춤을 추는데 아이 들어. 자, 요 장면 같은 경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죠. 지금 그냥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그네 타면 되는 거잖아. 꽃피는 봄날 그네를 탔어요 하면 되는 건데, 봄은 봄인데 지금 어떤 봄이냐면 버들이 막 펼쳐져 있고 연두색 휘장처럼 돼 있고 또 흐느흐느 춤을 추는 그런 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과도한 수사, 이런 수사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장면에 늑다라고 한다.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광안루 경치를 구경하는데 그네를 메고 네가 뛰어와서 외씨 같은 두 발길로 흰 구름 사이에 논일적에 붉은 치막자락이 펄펄, 흰 속옷 갈래는 동남풍에 펄렁펄렁. 자, 펄펄 펄렁펄렁 이런 식의 단어들 우리 음성 상징어라고 부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쓸 말이 되게 많아. 음성 상징어를 동원해서 생동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두 번째, 방금 이거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은 전부 다 장면에 극대화가 사용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 사실도 기억해 놓으시고, 아무튼 박속 같은 이 살결이 흰 구름 사이에 히뜩히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네를 타는데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그네를 타는 장면이다 보니까 약간 옷차림을 가볍게 입겠죠. 그리고 가볍게 하는 옷차림 속에서 그네를 이렇게 위로 휙 올라가면 다리 사이로, 그냥 치마 사이로 다리가 좀 보일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몽룡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뻑 깠어. 진짜로 한눈에 뿅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다른 남성을 유혹한 셈이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춘향이로 잡아주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자, 아무튼 도련님이 이를 보시고 너를 부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이야. 참말로 건너가자 라고 하니 춘향이 또 대답을 하죠. 네 말은 맞아. 자, 이건 뭐야? 상대방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일단 수용을 했어요, 그죠? 꺼져 이 새끼야가 아닙니다. 일단 네 말은 맞는데 내 말도 들어봐 라는 얘기죠. 오늘은 무슨 날? 단오날입니다. 비단 나뿐이야?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오케이? 첫 번째, 그네 탄 건 나뿐이 아니다. 두 번째, 서로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고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내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유를 두 가지 들었어요. 1번, 다른 여인들도 나랑 똑같이 그네를 탔는데 왜 하필 나를 찍었느냐. 두 번째, 나 역시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예사처녀란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예사처녀야. 왜 남자가 여자를 이래 가라 저래 가라 함부로 불러짓겨? 자, 이런 부분이 실은 뭐가 되는 거야? 유교 이념적 부분이지. 조선시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7세 이상이 되면 부동석이었죠. 7살이 넘으면 남녀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되게 거리를 멀리하고 혼인을 하기 전까지는 외간 남자를 멀리하는 게 여자들의 도리였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지금 기생집의 자식이 아니라라고 표현하니까 기생집이 자식은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기생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거든. 오케이? 이건 자신의 어떤 자의식 같은 것이겠죠.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니가 기생은 맞지만 그렇다고 나까지 기생일 리는 없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 중요할 거예요. 이따가 봅시다. 계속 그랬더니요. 방자는 별 수 없이 광안리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했더니 도련님은 그 말을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목명이는 이 갈등 요소 속에서 기특함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기특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훌륭한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사리 넘어오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자, 분명히 얘가 뭐라고 밝혔냐면 사또집 자제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욕망이 있는 여인이라면 어떻게든 썸을 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가서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어휴 좋다구나 하면서 신나게 뛰어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춘향이는 네가 먼저 날 불러?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아마도 목명이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야. 내가 부르다더라 라고 하면 기생들은 기를 쓰고 달려올 텐데 얘는 안 와. 이런 여자? 네가 처음. 그치? 사랑에 빠지는 코드죠. 그래서 기특하다라고 생각한 것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말인즉 옳도다. 다시 가서 이리이리 하여라. 파란 펜 들게요. 이리이리. 이 말 중요합니다. 잘 강조해주면서, 참고로 이거 작년 수특에서도 강조됐던 부분이거든. 자, 이 이리이리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원래 X라는 말을 했는데 그 X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대체해준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이리이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의 이리이리가 있어요. 뭐 이리이리가 될 수도 있고 저리저리 그리그리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이전에 내왔던 내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리이리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건 또 이후에 나올 내용을 궁금증이 유발되도록 하기 위한 이리가 있을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누리야, 이따가 저녁 7시에 저기 저 맥도날드 가가지고 뭘 해가지고 가지고 와 라고 말을 했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 가서 내가 방금 누리에게 맥도날드 가서 뭘 사오라고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한테 이렇게 말했거든? 이렇게 말해주면 앞에 해준 말이 간단하게 요약되죠. 즉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의 전개의 속도감을 놀려줄 수 있고, 맞지?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건 맞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뭐가 되는 거야? 지루함의 요소잖아. 그 중복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지. 대치라는 건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능하는 이리가 있다면 지금 이 녀석은 어때? 자, 지금부터 가서 이렇게 말해 라고 말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말했을까가 궁금해지죠. 즉 뒤에 나오는 내용을 궁금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다. 이리의 기능, 양면적 두 가지. 수능에서 사용하는 포인트가 뭐? 차이점. 그치? 이거는 이전을 말했을까 이후를 말했을까의 차이점이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그쵸? 잘 잡아놓으시고요. 이렇게 말하래요. 그리고 그 내용은 뒤에 나올 겁니다. 가봅시다. 방자. 그렇지? 아까 X의 정체가 방자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방자가 전가를 해가지고 춘향에게 딱 갔습니다. 또 근데 그 사이에 집으로 갔거든요. 저희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에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데 방자가 들어갑니다. 너 왜 또 와?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가를 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들으니 내가 글을 잘한다 하기로 청하노라. 여염이 무슨 뜻이야? 일반인들의 거주지를 여염집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백성들의 집인 여염에 이렇게 처자를 불러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리의 내용이 되는 거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내가 너를 기생으로 한 것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잠깐 와 다녀가라까지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고 몽룡이는 나를 가벼운 아니 몽룡이가 아니지 춘향이는 나를 기생 따위의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니까 그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해설해 준 거야. 난 너를 여인으로 대한다. 기생이 아니라 돈으로 부르는 여자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너 글솜씨가 좋다며 라고 말한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유교적 입장에서 위험해서 그치? 정숙하고 현숙함을 좋은 가치로 긍정적 가치로 여기는 어떤 당대 사회의 어떤 면모가 또 보이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을 칭찬한 거야. 네가 예뻐서 네가 뭐 몸매가 좋아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어떤 정신적 가치를 난 높이 사귈게요 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렇게 말했더니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마음이 딱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태도가 바뀌죠.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은 이 갈등이 해소된 부분입니다.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또 쩌락쩌락 가는 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하고 있었더니 봐봐. 이 와중에서도 어머니 의견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이것도 무슨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 이념 요소야. 작품 전체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랬는데 춘향의 어머니가 썩 나앉아서 정신없이 말을 합니다. 꿈이라는 게 뻥이 아니더라고. 간밤에 꿈을 보니까 난데없이 웬 연못에 청룡 한 마리가 보이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연이 아니네. 들어보니까 사또자재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고 하더든 꿈몽자에 용용자 신통하구나.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자 두 번째 이거도 요거는 여자 쓸게요. 이유라고 쓸게요. 이 첫 번째 이유는 누가 말한 이유야? 춘향이가 말했던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이유는 춘향의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가야 하는 이유인 거야. 됐지?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똑같이 두 개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에서 어떤 길몽의 기운을 받았다. 꿈대로 가는구나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누가 부르니까 가야 된다고? 양반이 부르시니까. 양반의 부름이잖아. 됐어요? 그럼 양반의 부름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나 자기 자신을 기생이라는 표현 좀 그런 건데 어쨌든 이 계급의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천인주제. 그리고 참고로 춘향의 어머니는 그냥 자신이 기생이 맞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생의 입장에서는 윗사람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게 맞거든.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랑 충돌되는 거야. 이렇게 정면 충돌 났지. 안 내고 싶겠어? 내고 싶지. 그러니까 출제자들의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들은 항상 이렇게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려고 용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참고로 여기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게 선택지 하나 정도로 처리되고 끝나버렸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이랬는데 저기서는 저랬네? 인물, 사건, 배경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짝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야. 알겠어? 우리 춘향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선생님 여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요소를 뽑아내기. 오케이? 뽑아내세요. 여기서의 이유와 여기서의 이유가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났던 거지. 자기 자신을 기생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기생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사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됐죠?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다녀오래요. 춘향이가 못 이기는 모습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얘기죠. 이제 춘향이도 이제 마음이 갔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광안루로 가는데 대명전 대울보의 명맥이 걸음으로 틱. 양지마당의 시합타 걸음으로 틱. 흰모래 바다에 금자라 걸음으로 틱. 달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틱. 자 뭐요? 뭐뭐뭐뭐로 건너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앞에 있고 있는 이 부분 뭐뭐로가 네 종류가 나왔죠.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한다? 장면의 극대화라고 한다. 맞죠? 이렇게 과장하는 표현법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 월나라 서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서시도 실은 고사가 인용된 거죠. 참고로 서시 중에 서시 빈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중국의 역사 속에 아름다웠던 여인들 몇몇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이라든가 또 여기 나오는 서시라든가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이 서시는 참고로 뭐가 제일 예뻤대요? 약간 도시 여자 느낌이었나 봐. 느낌에. 그러니까 빈목이 뭐냐면 요 서시는 편두통이 좀 심해서 항상은 아니고 자주 얼굴을 찡그렸답니다. 근데 찡그렸을 때 여기 이제 주름살이 찡그리는 거겠죠? 근데 그 찡그리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대.
그래가지고 동네에 많은 중국 여인들이 얼굴 찡그리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게 유명한 여인에 비유될 만큼 아름다운 태도로 가왔다는 얘기잖아.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 되지? 오케이? 자, 비유적 표현들이니까 장면에 극대화가 나타나는 장면들이니까 넘어갑시다. 됐죠? 자, 참고로 이 부분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겠지? 겨우 일어나 광화문으로 걸러가니 몽룡이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 부분에 이렇게 자세한, 디테일한 많은 비유를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춘향이의 면모를 좀 더 부각시켜줌으로써 작품의 어떤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한 이 작자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편집자 의도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 자, 그래서 부끄러이 서 있는데요. 통인불러 말합니다 라고 돼 있죠. 요 개념은 좀 알아두면 좋은데 통인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 거냐면 통인은 쉽게 말해서 통역사예요. 근데 아니 같은 조선 사람인데 왜 통역사가 필요한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사이이기 때문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 사이는 7세 이상 부동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외간 남자랑 외간 여자가 직접적으로 말이 섞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이래서 남자가 여기는 여자한테 말을 걸 때는 항상 중간 매개를 거치는 거야. 오늘아 고생 많았다고 전해줘 하면은 오늘아 고생 많았다고 전해달라 하신다. 바로 그 앞에서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별 말씀을요 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별 말씀을요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앉으라고 일어나 했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냥 다 아름답다 그 뜻이지. 그쵸? 참고로 이 장면은 서로가 첫 대면의 장면이야. 그쵸? 앞에서는 그 그네 타는 옆모습만 봤던 거고 직접적인 첫 대면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외모 묘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첫 번째는 누가 누구한테 반한 거지? 지금 몽룡이가 춘향에게 뻗가 있는 장면을 보시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갑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에 이때라는 말이 나왔을 거야. 자,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고전 산문지문에서 이때 한편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한 호흡 끊어가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참고로 이때는 살짝 끊어주는 느낌이라면 상대적으로 각설, 기억납니까? 차설 이런 말이 나오면 한편 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많이 쓰이는 거라는 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때라는 건 좀 장면이 바뀐 겁니다. 춘향이 추파를 들어 잠깐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 천하의 호걸이고 세상에 기이한 남자고 이마가 쫙 까진 거 보니까 그냥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을 것 같고 엠투태문 아닌가? 아무튼간에 이마며 턱이며 코와 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라. 잘생겼어. 신분도 끝내주는데 잘생기기까지. 오케이, 마음에 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춘향이는 몽룡의 자, 지금 서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단어들을 보면 첫 번째 이쪽은 선녀라고 여기면서 단정함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무슨 단어를 썼더라? 천하의 호걸이고 흠모한다라고 썼네. 자,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둘 다 서로에게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렵지가 않잖아, 이 부분은. 참고로 이 부분도 그럼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가능하죠. 왜냐면 둘 다 서로에게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니까 비교되는 장면이니까요. 그쵸? 오케이? 해석해 봅시다. 옛 성년도 같은 성끼는 혼이 나지 않는다 했으니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시대상을 나타내는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동성동본 결혼 금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성동본은 뭐 성하고 본이 같으면 안 된다는 정도로 레벨을 알고 있겠지만 참고로 진짜 백이 동성동본 결혼 금지. 그러니까 족보 따지는 집안은 이거 겁내 빡세요. 족보를 다 뒤져.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족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도표로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 아니야. 이어지면 예를 들어 이 집안의 요 어르신이 요 집안의 뭐 3대조 어르신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람이 살해당했다. 그럼 결혼 못하는 거야. 이런 걸 다 따지는 거야, 모든 역사를. 그렇지?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건데 아무튼 간에 네 성은 뭐고 나이는 몇 살? 그쵸? 일단은 소개팅을 받았으면 소개팅이라고 해야 되나? 미팅을 했으니까 일단은 신상 정복해야죠. 자, 성은 성가이였고 나이는 16세 28 청춘 한참 아름다울 때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도령 거동보소. 참고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뭐뭐 보소라는 표현이 있죠. 요거는 참고로 이 작품이 뭐의 영향을 받았음을 강력하게 나타내주는 증거다. 판소리의 영향. 이거는 판소리 어투라고 불러요. 판소리의 창자는 그 모습 좀 보소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뭐뭐 보소 체크.
그 말 반갑다. 연세? 나랑 동갑이야. 그치? 또 성씨도 나는 이몽룡이니까 완전 다르지, 그죠? 그래서 우리 하늘이 정한 인연, 천생연분이니까 혼인해서 좋은 연분. 정신 나간 것 같지 않냐? 결혼하세요. 보통 첫 만남에서 결혼하자는 얘기 잘 끊이지 않는데 하여튼 결혼을 하자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연분을 물어보죠. 편모스라입니다. 형제는 문안동녀입니다. 너도 귀한 딸이잖아. 너도 귀한 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외동남이라는 얘기겠죠.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변치 않는 즐거움을 누려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때 춘향의 거덕도 일단 보소 나오고 하게 되죠. 춘향의 거덕을 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자 바로 이 부분이 뭐야? 충신 불사 이군,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유교이념이잖아 또, 그쵸? 반복적으로 유교이념 등장하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귀공자고 저는 천한 계집이거든요.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다심 이내 마음, 독수공과 홀로 누워는 하는 이내 시세 내 아니면 누구 읽고 그런 분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튕기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지를 알고 있죠. 그게 문제냐? 그렇다면 내가 각서 쓸게 하면서 춘향이의 치마에다가 글씨를 써버리죠. 나 이몽룡은 춘향이를 버리면 천벌받을 거야 하면서 써놨어요. 그리고 그 증서를 소중하게 간직한 채 두 사람은 뜨거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엄청 뜨거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춘향가 부분에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막 사랑 놀이하는 그 장면은 역대급이죠. 특히 여러분들 그 춘향이 들어온 장면에서 별도 이름이 있었는데 둘이 첫날 밤 보내는 그 장면에서 아주 기가 막혀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판소리 보면 이런 거 보면 되게 뭐랄까 옛날스럽고 재미없고 이런 소리잖아. 들어보면 알아. 우리 판소리가 얼마나 야한지 알 수 있게 될 거야. 아무튼 간에 이런 장면이 있고, 이 뒤에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지만 몽룡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암행어사 진급하게 되고, 그 사이에 누구지? 춘향이는 변사또에게 시청을 강요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것을 구출하는 이야기로 작품 전체가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지만 우린 또 알지. 이 장면이 수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쵸? 만약에 춘향가가 수능이나 모평에 나온다고 해도 여기가 아니라 딴 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읽으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셨어야 되는 거지. 특히 음성상징어나 장면의 극대화 같은 거, 뭐뭐 보소 같은 거, 이때의 사용, 이런 요소들은 판소리계 소설들에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요소니까 공통 요소로 기억해 놓으시고, 이때 여기 부분,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던 이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독해 기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독해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기술 부분이니까 잘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보면 문제 부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턴의 문제 아니야? 인물과 사건과 관련된 문제지. 방자는, 이도령, 춘향화면은 이러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잠깐 선생님 말아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3번 문제구나. 자, 3번 문제 보시면 지금 일단 첫 번째로 2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2번 얘기에서 두 번째 줄 부분 봅시다. 대체로 여성의 정절에 대한 강조,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지배계층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서민의 항거,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춘향전의 다양한 견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을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주제의식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양반스러움의 어떤 양반의 멋스러움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의 첫날밤 얘기는 과감하게 삭제됐을 거야. 재미없었겠지? 아무튼 간에 대신에 이제 이런 장면들, 그치? 양반의 어떤 명이라든가 고사가 인용되는 이런 장면들은 멋들어진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넣었을 거라고 봐. 이러한 주제의 다양성은 춘향전을 수용하는 계층의 성격에 힘을 바가 큰데요. 하층민들은 천민인 춘향이 생민적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에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었고, 양반들은 유교적 동건윤리에 부합하는 춘향의 언행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봐봐, 그냥 이거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주제의 양면성을 생각해야 돼. 자, 돌발 퀴즈. 참고로 그럼 춘향전만 주제의 양면성이 있을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심청과는 너무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흥부전 예를 들어볼까? 흥부전에는 주제의 양면성이 있을까요? 네, 매우 있습니다. 일단은 표면적 주제는 뭡니까? 흥부전.
착한 맞아. 권선지가 착하게 살자 맞는데 거기서 흥부와 놀부가 나오잖아. 여기서 선생님이 춘향이랑 몽룡의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잡아드렸잖아. 그럼 이번에는 흥부와 놀부에다가 포커스를 잡아보자고. 사람들은 흥부를 보면서 겉으로, 그러니까 아니지. 한 번에 얘기하면 되겠다. 흥부와 놀부는 결국에는 서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잖아. 그치? 그럼 뭐예요?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하는, 그치? 유교 이념적 가치를 숭상하는 그림이다. 맞죠? 오케이?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야 되고, 나쁜 짓을 일삼았던 놀부는 큰 벌을 받은 다음에 객가천선을 하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이면적 주제란 말이야. 그러면 흥부전의 이면적 주제, 숨어있는 주제는 뭔데? 사람들은 왜 흥부전에 열광했어? 똑같아. 이거랑 똑같이 생각해봐. 흥부가 착한 일을 했더니 무슨 일을 받았어? 밥 터졌잖아. 그렇지, 대박 터졌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일확천금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일확천금을 얻음으로써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도래와 사람들의 그 자본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작품이지. 됐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놀부의 입장에서는 놀부는 욕심부리다가 결국엔 패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뭘 추구했다? 부자들을 향한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정신의 출현을 기원했던 것이지. 오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푼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어. 아니,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돈을 쥐어짜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벌 받는다 라는 말을 보여줌으로써 부자들의 어떤 의식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에 대한 요소도 보여줬다는 얘기죠. 바로 이면적 주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도 기억해둘 만한 가치는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3번 문제를 봤고요. 참고로 문제는 엄청 쉽잖아. 3번 답이었지. 3번이 봐봐. 춘향이 이도령을 흠모하면서도, 아까 흠모라는 단어가 중요할 거라고 봤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얻어 걸린 거지 솔직히. 눈썹을 숙이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데에서 꼭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지배계층의 부당한 요구에 항거하는 모습이니? 아니죠. 요구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기다리는 유교 이념에 충실한 모습인 거죠. 자기가 먼저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 그치? 자, 아무튼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잠깐 요 얘기가 어디 갔니?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작품 마무리 짓고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더 많은 작품이지. 솔직히 춘향전 한 작품만 가지고도 오늘 10시까지 얘기할 수 있어. 어려운 작품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거에 목매달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멈추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보조자료에 춘향과 다른 장면 또 실어놨을 겁니다. 이건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그냥 스쳐 읽어서도 괜찮아요. 오케이? 경험치만 쌓아주세요. 춘향전에 이런 장면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장면이 등장하더라도 놀라지 않게, 깜짝 놀라지 않게 좀 예방주사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춘향 다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고전소설 파트가 좀 끝난 거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이제 현대소설이, 잠깐만. 좀 현대지, 그치? 현대소설 7번, 8번 보도록 합시다. 현대소설 7번. 어딨냐? 최윤의 광장. 잠깐만. 광장 빡센데?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 광장 넘어갈게요. 너.